미국에 마가가 있다면 유럽엔 메가가 있습니다. 그 배경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 유럽 연구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독일 총선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세계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트럼프의 재선만큼이나 굉장히 큰 빅 이슈였는데 왜냐? 독일에서 어디가 여당이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누가 독일의 총리가 될 것이냐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독일이 유럽 대륙에서 가장 핵심적인 국가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죠. 네네. 특히 이제 작년 11월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네네. 공화당이 이제 재선 그 정권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정권을 잡은 상황이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사회민주당, 진보 정당이 정권을 이제 탈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뭔가 좀 이념적 성향을 달리하는 독일의 집권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번 총선 그 결과로 인해서 진보 정당이 다시 그 지속적으로 정권을 유지할지 아니면 보수 정당이 이제 정권을 탈환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독일이 갖는 정책적 방향성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사전에 여론조사 결과에서 집권당이 정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투표 결과에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됐어요. 왜냐하면 독일에서의 정권이 변하게 되면 급격한 정책적 기조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독일 그 지금 유럽 대륙이 상당한 어떤 그 정치나 외교, 군사안보 부분에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라는 유럽 대륙의 중심 국가에서 권력이 바뀐다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대륙 그리고 전 세계에 그 관심이 집중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이 유럽에서 인구도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경제 규모도 제일 크고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투표율이 무려 84%나 됐어요. 이게 1990년에 동서독 통일되고 난 이후에 가장 높은 투표율이라고 했는데 그 투표 결과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중도 보수라고 할 수 있죠. 기독교 민주당과 기독 사회당 연합 그 세력이 이제 정권을 구성할 거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집권당이 사회민주당이 어떤 그 일당 그 최고 많은 그 의석을 얻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말씀드린 중도 보수 어떤 그 집권 세력이 될 기독교 민주당, 기독교 사회당의 어떤 이 연합의 예상 득표율이 한 29% 정도가 되고요. 근데 사회민주당은 한 19%, 20% 정도. 그리고 이제 그 많은 관심을 받았던 그 극우 성향의 독일 대한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깜짝 한 20% 정도의 그 어떤 득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진보 정당이 세를 잃고 그리고 중도 보수 그다음에 극우 성향의 어떤 보수 정당이 세를 얻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투표 결과, 즉 유권자 표심이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 이 부분을 봤을 때 아무래도 두 가지 요인이 중요하게 꼽히고 있어요. 네네. 첫 번째는 경제. 경제가 어렵거든요. 네네. 그것보다 이제 남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작년 11월에 있었던 미국 선거의 어떤 그 대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미국 선거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미국 내에 어떤 인플레이션 물가가 치솟으면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 현 그 집권 세력인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그 어떤 평가의 성격을 가진 선거가 작년 11월 선거였고 이와 더불어서 어떤 그 미국에도 어떤 그 남구 국경 문제, 즉 이민 문제가 굉장히 그 치열하게 어떤 그 부각했었거든요. 너무나 많은 이민자들이 남북 국경으로 몰려드니까 미국의 치안이라든지 국경 위태롭다 이런 부분에서 유권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와 이민 문제가 작년 미국 대선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이것이 이번 독일 선거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경제가 어렵거든요. 작년과 재작년에 독일 경제는 역선장을 했습니다.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0.2%, 0.3% 했기 때문에 깜짝 놀랄 거죠. 왜냐하면 독일이라는 나라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경제의 핵심이고 인구도 가장 많고 그다음에 어떤 기술 선도국이기 때문에 어떤 독일이 어떤 유럽 경제의 심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독일이 2년 연속 경제가 역선정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 위태로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여기에는 장기화되고 있는 전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독일의 국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많이 빠져나갔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에너지 가격이 러시아를 통해서 러시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가 우크라이나를 통해 가지고 유럽에 싼 값에 공급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게 막히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그 유럽의 곡창지대로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식량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식량 가격도 굉장히 올랐거든요. 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쳤기 때문에 어떤 그 독일에서도 어떤 그 심각한 경제 문제가 유권자들을 파고들었고 여기에다가 난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좀 달라요. 미국은 대서양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바다를 건너서 그 난민들이 들어오기 어려워요. 대신에 남북 국경 멕시코라든 여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민자들이 들어오는데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에서 배를 타고 넘어오던가 아니면 중동 지역에서 넘어오는 그런 난민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난민 문제들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과 유사하게 어떤 그 독일이라든지 유럽에서 어떤 그 치안 문제, 어떤 범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범죄가 최근에 부각된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과 질서를 강조하고 현 그 진보 정당의 어떤 경제 실패를 갖다 비판하는 이러한 대안색으로 중도 보수 그리고 극우 정당이 약진하는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독일의 새로운 총리로 기독민주당이죠. 체데우의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이 메르츠가 트럼프와 비슷하다면서요. 도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이 분은 프리드 메르츠라는 분은 아무래도 과거에 어떤 그 메르켈 총리를 많이 아실 거예요. 기독민주당과 사회당의 중도 연합인데요. 그 메르켈 총리는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 보수 정당의 수장이긴 했지만 중도 우파라는 좀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실용적인 어떤 정책적 노선을 지향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띄게 극단적인 정책적인 기조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 정권을 잡을 거라고 이제 그 예상이 되고 있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이분은 같은 정당 소속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우파 성향이 강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말씀드린 난민 문제 있어 굉장히 강경한 난민 규제 정책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도 이제 강경하게 미국의 관세도 대응한다. 그리고 이전에 어떤 독일 지도자와는 다르게 어떤 자체 핵 억지력 확보도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좀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포퓰리즘적인 성향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초강경 난민 대책 이 부분에 있어서 유권자들에게 많은 어필을 한 거로 생각하고 이 부분이 기존의 어떤 기존 자기 당 어떤 대표들과는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은 정권 교체도 큰 이슈였지만 가장 큰 화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AfD가 2위를 한 것 같아요. 이 AfD는 어떤 정당입니까? 그다음에 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극우 정당이기 때문에 극우 성향의 극우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독일 대한당인데요. 이분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극우 정당이 이번에 출구조사를 해보니까 20% 정도의 득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총 630석 중에 한 145석 정도를 확보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정당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인종차별주의라든지 초강경 이민 정책이라든지 포퓰주의 정책을 쓰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의 독일을 어떤 멸망으로 패망으로 끌고 갔다는 나치즘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일 정치권에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도권 내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 독일 대한당이 그러한 나치즘이라든지 극단적인 인종 우월주의
그 차별주의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밑에 깔려 있는 그런 정치적 기조가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독일 제도권에서 정치권에서 이제 그 배제하는 그래서 극우 방화벽을 나름대로 치고서 이제 그 연합을 안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 왔는데요. 이러한 그 독일 정치권의 모습과는 다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일 이 그 대한당이 지속 2021년도에는 그 선거에서 10%가 넘는 득표를 했고 이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21%에 달하는 득표를 했기 때문에 네네. 세력이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러니 어쨌든 이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고 그 정당의 정책적 방향성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어떤 미국의 일론 머스크라든지 어떤 그 JD 벤스라든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독일 대한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도 어떤 JD 벤스나 일론 머스크, 특히 일론 머스크가 어떤 언론의 차별을 그 독일에서 이제 없애야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화벽 때문에 독일 대한당에 대한 그 논의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 이거는 어떤 그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독일 대한당의 편을 많이 들어줬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독일 제도권이라든지 유럽 그 기존 정치인들이 굉장히 깜짝 놀래고 어떤 그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화제의 중심이 있었고 그러한 화제를 반영하듯 이번에 말씀드린 한 20%에 달하는 득표를 했기 때문에 향후 이 독일 대한당이 정치 제도권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냐 그리고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집권 여당이었던 3인당 SPD가 3위로 밀려났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 AfD의 약진에는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아무래도 난민이라든지요, 어떤 이민자에 의한 어떤 범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어떤 그 불법 이민자들이 범죄를 일으켜서 어떤 그 미국의 조지아에 있는 대학의 어떤 여학생이 이제 그 살해를 당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라일리 법이라는 법이 제정된 것처럼 아무래도 선거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이런 끔찍한 이런 사건들은 아무래도 표심을 움직이는데 굉장히 자극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1월에도 아무래도 독일 서부 지역에 아사펜브루크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한 공원에서 흉기 난동이 일어난 거예요. 네네. 그래서 2살짜리 유아하고 40대 남성이 숨지고 다른 2명이 이제 부상을 입은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제 그 범인을 잡고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남성이었던 거예요. 네네. 그분이 아무래도 이제 그 이민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관심을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중도 보수 정당과 이제 극우 정당에서 초강경 난민 그 대응 정책을 발생하는 거고 이와 더불어서도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은 그러한 난민에 의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 같은 거죠. 12월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이민자가 차량을 몰고서 마켓에 돌진해가지고 6명이 숨지는 이러한 일도 있었고 이런 유사한 범죄가 많이 벌어나면서 독일 사회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이민자에 대한 난민에 대한 반감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이 정치적으로 이제 그 동원이 되면서 이번 승리에 어떤 보수 정당의 승리에 기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최대우 보수적인 메르츠 대표가 총선 직전인 지난달에 그 극우라고 할 수 있는 AfD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그 이유가 이민 정책에 강경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나치의 경험이 있는 독일에서는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극우 방화벽을 치면서 네네. 과거의 그 나치즘이라든지 너무 극우성이 강한 정당은 제도권 내에서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자체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순화를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걸 어기는 첫 번째 사례가 나온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이민 정책 관련돼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것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중도 우파 야당이죠.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라는 뭐 기독민주당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이 정당들이 이 이민 정책을 채택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진보 정당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당론이 그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결의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총선 승리의 승리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떤 금기를 깨고 어떤 그 손을 잡은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구체적으로 이제 불법 이민 제한을 위한 5개 항목 계획이라고 이번 그 결의안이 불렸는데 보시면 전면적 상시적 국경을 통제하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어떤 그 적법한 서류가 없는 이민자 입국을 금지한다. 그래서 굉장히 그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이러한 결의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중도 보수 정당에서 이민 정책을 이번 총선에 가장 중요한 의제로 내걸고 집권당의 실패를 강조하고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 이러한 정치적 고려를 위해서 금기시되는 그러한 극우 정당과 손을 잡은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좀 씁쓸한 네네. 어떤 첫 번째 사례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경제 무척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 말고도 다른 유럽 나라들의 경제도 쉽지 않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유럽의 극우 돌풍이 심상치 않다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아무래도 극우 유럽의 그 대안 세력으로 극우 정당들이 네. 많이 이제 그 세력이 부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은 미국이나 우리와 좀 다르게 일단 이념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다당제가 그 정착이 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진보 정당, 보수 정당이지만 이 두 개 정당들은 아무래도 포괄 정당이라 해가지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이념적 그 스펙트럼 중간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이렇게 이제 크게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거고 이제 끝단에 이제 굉장히 좀 좌파 극좌라고 할 수 극좌라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진보적인 성향의 노동당이라든지 녹색당이라든지 그러니까 주로 정책 이슈를 가지고서 이제 유권자들의 어떤 지지를 받는 정당이 있고 또 이제 반대편 오른쪽에는 극우 정당인 거죠. 극우 정당이 있으면서 이제 이 정당들이 이번에 대안 세력을 많이 부상을 한 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에는 대체로 진보 정당이 세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진보 정당들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 대안 세력으로 이제 보수 정당이 부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대체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타민족 이민자 수용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유럽 연합보다 자국의 주권을 앞세우는 거고 그다음에 포퓰리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근간에는 아무래도 어려운 경제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경직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다양성, 포용성보다는 법과 질서, 그다음에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정당들이 대안 세력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국가별로 조금씩 이념적, 그다음에 정책적 의제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기저에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아무래도 어려워진 국내 경제적인 상황, 특히 이제 극심한 인플레이션 물가 때문에 유권자들의 불만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 불만이 아무래도 이민자라든지 난민에게 이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고 이러한 부분을 극우 정당들이 잘 동원하면서 이번에 대안 세력으로 부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유럽의 극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반이민주의는 같은 맥락인 것 같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취임식 할 때 유럽의 극우파 지도자들을 많이 또 초청했다면서요. 이런 트럼프의 지지가 유럽의 극우파 활동에게 좀 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대통령 하면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통령 후보, 전직 대통령 이분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또 유럽의 극우 정당 대안 세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동지감을 느끼면서 이제 뭔가 좀 영향력을 확대해 주는 걸 도와준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러한 대안 세력들이 인지도를 확장하고 뭔가 표를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이 이제 집중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탈리아의 멜라니 총리 같이 극우 정당 지도자와 굉장히 친근감을 보이면서 친밀도를 보이면서 통화도 하고 환담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현직 총리 멜라니 총리에 대한 어떤 지지도는 아무래도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 이제 테슬라 CEO가
이제 그 다지라고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서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 실세로 그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그 FDA라든지 어떤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네. 많은 관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셀럽이라고 할 수 있는 유명인이 어떤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그 정당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그 바탕에는 공화당 후보긴 하지만 1기 행정부 때 자신을 지지해주는 어떤 그 연방 의회 내에 세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프리덤 코커스라고 하는 공화당 내에서도 굉장히 극우 성향, 어떤 그런 급진적인 성향의 정치인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세를 불려 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화당 내에서 어떤 그 극우 성향의 그 정치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강력한 지지층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그러한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유럽에도 자기와 비슷한 성향의 극우 세력을 끌어안으면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정치 동지를 유럽에도 좀 그 만들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격변하는 세계의 정치 질서, 혼란 속에서 균형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 유럽 연구부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